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세요. 손님들 앞에 나서시면 안 돼요. 손녀의 돌잔치 날 제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70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저에게, 그것도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베풀미 의무가 되고 희생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을요. 저는 73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 과일 장사로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고 그 아들이 결혼한다기에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 이름으로 해주고 차까지 사주고 심지어 손녀가 태어나자 육아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손녀 돌잔치에서 저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제가 해준 것들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모두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참고 참다 폭발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존중 없는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을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평생 혼자 키운 아들이니까요.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죠. 민수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아들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첫인상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름은 김지연. 32살 대학원까지 나온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님, 저희는 맞벌이 할 거고요. 아이는 당분간 계획 없어요. 그리고 저는 명절 음식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예의 바른 소개도 아니고 인사도 제대로 없이 자기가 하지 않을 것들부터 선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 우리 때와는 다른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들이 좋아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장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제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전세 사는 게 싫대. 우리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집을 달라는 소리라는 걸.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엄마 집을 너희 신혼집으로 쓰렴. 엄마는 작은 데로 옮길 테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 명의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유리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아들이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엄마, 미안해. 지연이가 불안한가 봐. 집이 제 명의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그냥 지연이 명의로 해줘. 어차피 우리 집이잖아. 그렇게 제 유일한 재산 20평 아파트는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퇴근이 힘들어요. 어머님, 차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시장 장사로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죠.
하지만 또 해줬습니다. 중고차지만 깔끔한 걸로 골라서 2,500만 원짜리 차를 사줬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에이, 중고예요? 새 차는 안 되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명절 때 제가 음식을 해가면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배달시키면 되죠. 손녀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기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봐주시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저는 섭섭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산후조리원 비용이었습니다. 500만 원.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연이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해.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또 해줬습니다. 제 노후 자금에서 500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며느리는 육아를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 나가야 하잖아요. 서윤이 좀 봐주세요.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집도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칸도 없는 그 집에서 손녀를 키우는 육아 도우미가 된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손녀를 재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퇴근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왜 이래요? 청소 안 하셨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짜요? 서윤이 이유식도 간이 세면 안 되는데. 어머님, 제발 좀 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더 잘해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손녀 서윤이의 돌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대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에서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 회사 사람들 다 초대할 거예요. 비용은 2천만 원. 민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적금 깨면 되는데 지연이가 그거는 건들면 안 된대. 엄마가 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ATM인가? 하지만 손녀 얼굴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1,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전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자기 맘대로 정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은 초대 안 해도 돼요. 자리가 부족해서요. 복장은 제가 정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한 옷 입으세요. 사진은 가족 사진만 찍을 거예요.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찍어 드릴게요. 저는 그저 배경이었습니다. 돈은 되지만 존재감은 지워지는. 돌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1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고 손녀 서윤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지연아. 호텔에서 하니까 완전 럭셔리하다. 너네 집도 넓다며? 부럽다.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 20평인데 위치가 좋아서. 신혼 때부터 집 있으니까 편하지 뭐.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마련한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앉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오세요. 저는 손녀를 안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방 쪽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하객들 자리가 부족해서요. 그리고 서윤이 울면 안 되니까 안쪽에서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도 민수의 회사 사람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를 안고 조용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니, 제 집도 아닌 그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되찾기, 증여 취소 방법, 법률 상담. 월요일 아침 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집을 며느리 명의로 해준 것, 차를 사준 것, 돌잔치 비용을 댄 것, 그리고 돌잔치에서 당한 일. 변호사는 차분히 듣더니 물었습니다. 어르신, 명예 이전할 때 계약서 쓰셨어요? 증여 계약서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가족끼리니까. 그럼 등기부등본에는 증여로 되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그런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 취소. 어르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거요? 네.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며느리가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입증하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한테도 방법이 있구나.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사주신 거라면 증여 취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르신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1년쯤이야.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제대로 하시라고요. 서윤이 우유병도 제대로 못 씻으세요? 청소 좀 똑바로 하세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모두 녹음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단톡방에서 저를 험담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 대화를 본 적이 있었죠.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육아 도우미 쓸 걸 그랬나 봐. 돈은 아끼고. 저는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가요? 이웃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그건 아니에요. 나도 며느리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요. 순자 씨 며느리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잘못된 거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의 태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녀와 놀다가 실수로 꽃병을 깼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그리고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 그만 좀 보내드리자. 이러다가 서윤이 다칠 것 같아. 민수는 곤란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집 구해서 나갈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세요? 월세라도 얻으시려면 보증금이 있어야죠. 저는 그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카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요. 걱정 마. 내 집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이요? 어머님 집은 지금 여기잖아요. 제 명의인데?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 진짜 주인은 나야.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승소 확정.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 내가 나한테 한 모든 말, 모든 행동.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 취소가 인정됐어.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 명예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어. 어제 등기 이전 끝났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증여받은 건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여는 맞아.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지. 법원도 인정했어.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이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야. 내일 차키 반납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어떡하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니?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을 쌀 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제 집이었으니까요. 며느리와 민수가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서윤이 생각은 너희가 했어야지. 서윤이 할머니를 저렇게 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무슨 교육을 하려고 했어? 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내 행복이 엄마의 불행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일주일 뒤 며느리와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빌려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죠. 차도 반납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손녀 서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뭐?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지연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가 너무 한심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아들이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손녀 서윤이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금 저는 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20평 아파트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민수는 이혼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하고 주말이면 손녀와 놀아주고 저에게는 항상 엄마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수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걸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베풀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존중이 없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73년을 살면서 이제야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집에서 제 아들과 제 손녀와 함께 늦었지만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몇 살이든 언제든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나 소중합니다. 어르신 책방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품고 계신 사연,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어르신 책방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모든 삶은 이야기가 되고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